안녕하세요.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입니다. 자랑스럽게도 한류 열풍이 쉬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한류를 취재하러 한국에 온 미국 CNN의 문화 다큐멘터리 앵커 제니퍼 콜린스. 그녀가 인천공항에 내려 인천대교로 건너는 그 순간 이미 자신의 촬영 대상을 바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란 걸까요? 그녀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진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콜린스입니다. 미국 CNN의 문화 다큐멘터리 앵커로 한류 열풍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파헤쳐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이미 놀라움의 연속으로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려 14시간의 긴 비행 후에도 제 피로를 잊게 할 만큼 인상적인 첫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입국 절차가 놀라웠지요. 스마트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내 얼굴을 인식하고 지문을 확인하고 입국 카드 없이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봇 안내원, 디지털 안내판, 심지어 화장실 앞에는 실시간으로 비어있는 칸을 알려주는 표시 등까지 있었지요. 이런 작은 디테일조차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택시가 인천대교에 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보이기 시작한 그 웅장한 다리의 실루엣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예술작품 같았어요. 가이드는 이 다리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닌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구조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길이가 21.4km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교량이었습니다. 강한 지진과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이 다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인천대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풍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초속 7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고 진도 7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어요. 게다가 다리 위에는 스마트 센서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다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다리의 곡선미와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순간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래 계획했던 한류 콘텐츠가 아닌 한국의 도로와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이런 놀라운 건축물이 있다면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는 길에 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도로의 상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명확한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통 흐름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항상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는 도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 인프라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스마트 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제니퍼님이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에 없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스타가 아닌 한국의 도로가 제 새로운 취재 대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이 고속도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닌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418km의 이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도로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국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처음 들른 곳은 안성휴게소였습니다. 평범한 휴게소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그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과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다양한 식당들,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화장실의 규모와 청결함이었지요. 이곳이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시설인데요.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특산품을 만나고 때로는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랍니다. 실제로 휴게소 한쪽에서는 전통 음악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요소가 휴게소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 놀라웠지요. 식사를 위해 들른 푸드코트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고 결제 시스템 또한 매우 편리했어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호출 시스템,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결제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실용적 사고방식이 곳곳에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고속도로를 따라 더 내려가면서 여러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각 휴게소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특산품이 있었어요. 천안 아산 휴게소에서는 호두과자를, 금강 휴게소에서는 딸기 제품을, 경주 휴게소에서는 전통 황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성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몇몇 휴게소가 상행선과 하행선이 하나의 건물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방향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혼잡하지 않았어요. 건축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설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설계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죠? 정말 효율적인데요. 우리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건물 디자인부터 동선 계획까지 모든 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런 독특한 특징들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도로 시스템이 아닌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인프라로서의 한국 고속도로의 모습이 점점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 여정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류라는 눈에 보이는 문화적 현상 이면에 한국의 사회 인프라와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었지요. 한국의 도로를 취재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의 도로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아시아 인프라 변화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 나라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일본의 도로는 분명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고속도로를 취재했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은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였어요. 시민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지요. 또한 대부분의 도로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었고 디지털 혁신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휴게소는 어땠나요?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처럼 문화 공간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간단한 식사와 화장실 이용이 주목적이었죠. 그리고 대도시를 제외하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곳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취재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8차선, 때로는 10차선에 이르는 거대한 도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러나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휴게소의 위생 문제와 비효율적인 통행 시스템은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중국의 도로는 규모는 크지만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휴게소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미흡한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통행료 지불 시스템이 복잡해서 외국인으로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규모와 관리 모두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휴게소의 문화적 요소와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그 지역의 작은 문화센터 같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문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까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였어요. 한국 고속도로는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요금 징수 시스템, 휴게소 혼잡도 안내 등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과 연계되어 있었지요. 누구나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통해 도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 CC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저는 한국 도로 시스템의 특별함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프라의 차이를 넘어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국가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취재 세 번째 날,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취재 요청을 해둔 한국도로공사의 수석 엔지니어 한태성 박사와의 인터뷰였어요. 한 박사는 30년 동안 한국 도로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온 전문가로 그에게서 한국 도로의 철학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울도로공사 본사의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서자 한 박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다양한 도로 프로젝트의 사진과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의 초기 설계도였지요.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자 삶의 일부예요. 우리는 도로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박사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 중심의 철학이 담긴 접근 방식이었어요. 한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 도로의 발전 과정과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도로의 핵심 철학은 연결입니다. 물리적으로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거지요.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한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대형 모니터가 있는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서울의 스마트 도로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각종 센서와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 모든 시스템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도로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담긴 공간임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효율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도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를 위한 도로를 꿈꿉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도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스마트 도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도로는 국가의 얼굴이자 그 나라 철학의 반영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한 박사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완공 당시의 기념 배지였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도로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였고 한국 도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어느 졸음쉼터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30년 넘게 화물 운송을 해온 베테랑 화물 기사 조민혁 씨와의 인터뷰였어요. 조 씨는 한국 경제 발전의 현장에서 도로를 누비며 살아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졸음쉼터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 앞에서 저는 조 씨를 만났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해 보였어요. 그는 친절하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 길을 달려왔어요. 그 시절엔 도로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휴게소도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 도로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혁명이었어요. 조 씨의 말에서 저는 한국 고속도로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국가 발전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자부심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로 위에서의 삶과 변화들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도로는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이런 졸음쉼터가 많이 생긴 건 우리 같은 장거리 운전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전에는 피곤해도 쉴 곳이 없어 무리하게 운전하다 사고 날 뻔한 적도 많았어요. 이제는 적절히 쉬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요. 조 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싣고 가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이자 누군가의 생계와 꿈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화물 기사들은 그것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도로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공간임을 실감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바라본 한국 도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도로도 울퉁불퉁했고 표지판도 부족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같은 시스템은 우리의 시간을 크게 절약해 주었지요. 예전에는 톨게이트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조 씨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도로 시스템의 발전이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혁신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조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도로는 국가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듯 도로가 잘 발달해야 국가 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요. 한국의 발전은 이 도로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찾던 답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조 씨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도로교통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단순한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적 비전과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박물관 입구에는 한국 전쟁 이후의 황폐한 국토 사진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나르고 곡괭이로 바위를 깨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시절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에 시작되어 197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순수 국내 기술로 단기간에 건설된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고 많은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지요.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시대의 결단력과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반에는 이런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 영상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국가 재건이라는 사명감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그들의 모습은 한국의 발전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기계도 부족해서 대부분의 작업을 손으로 했지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하니 자부심이 컸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한국인들의 국가 재건 의지와 헌신이 녹아있는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물리적 연결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단결과 희생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박물관의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역 경제의 활성화, 물류 비용의 감소, 국토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의 이동 시간을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했지요. 물류의 효율화,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산업 분포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닌 국가 발전의 근간이었음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이끈 핵심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도로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국가 발전에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헌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가 응축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한국은 오늘날의 번영을 일궈냈던 것입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도로기술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사업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도로 기술이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해외사업부의 김진우 부장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국 도로 기술의 세계적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카타르, 두바이,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도로 기술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도로 시스템, 교통관리 솔루션, 그리고 도로 안전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김 부장은 최근 완료된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도하 시내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와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어요. 카타르 프로젝트는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특히 극한의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도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 중동 지역에서 여러 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두바이의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도로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이 프로젝트는 두바이를 미래 도시로 변모시키는 핵심 인프라였어요. 두바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도로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플랫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들이 자율주행차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며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복합 시스템이지요.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도로 기술이 단순한 건설 역량을 넘어
미래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이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성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한국 특유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김 부장의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도로 기술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글로벌 교통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 그리고 독특한 도로 철학을 세계와 공유하는 과정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 기술은 이제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미래 도로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된 인천대교의 특별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를 타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게 도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에 탑승하자 엔지니어가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는 완벽한 주행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도로 자체와 차량 간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700m마다 특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센서들이 차량과 통신하며 정확한 위치 정보와 도로 상태를 전달합니다. 또한 날씨 변화나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요.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래의 도로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지능형 인프라로 발전할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였어요. 테스트 주행 후,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스마트 교통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관제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도로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우리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교통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분석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특정 구간의 정체가 예상되면 사전에 우회로를 안내하거나 신호 체계를 조정해 원활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도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서 지능형 네트워크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혁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하며 에너지 효율성과 이동 시간을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제로 스트레스 교통입니다. 시민들이 이동 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제로, 환경오염 제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도로가 지향하는 미래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책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철학적 지향이 담긴 진화였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닌 그 나라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도로에서 저는 효율성과 인간 중심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에요. 저는 한류가 아닌 한국의 도로에 매료되어 계획을 바꾼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한국의 도로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한 국가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도로는 단지 목적지를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잇고, 사람을 잇고, 미래를 잇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한국인의 땀과 열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발견한 한국의 도로와 그 위에 담긴 철학과 꿈은 이제 그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만난 또 다른 한국. 다음 여정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휴게소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지킴의 지킴이 저 민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오겠습니다.